설화신검은 월용생의 원작을 각색한 것에 걸맞게 선과 악의 대결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엮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설화신검 역시 정파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진실한 정파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세 세대에 걸쳐 한 핏줄의 여자들과 얽힌 세 남자가 각각 서로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파의 인물들이며 무림의 평화를 위해 열일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 명의 남자와 발생하는 문제의 첫 번째 세대는 정파연합에게 패하고 강호에서 사라진 마교 선미랑입니다. 그녀는 마교 교주였던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강호를 뒤흔들고 다녔으나 다시 정파연합에게 추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선미랑은 딸 섭서봉의 아버지 각생대사를 찾아 소림사로 갑니다. 과거 선미랑과 각생대사는 정사대전에서 적으로 만났으나 절벽으로 같이 꼴랑 떨어져 갇히는 바람에 거기서 사랑이 싹튼 사이입니다. 그때도 금단의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각생대사는 곧 소림사의 신임 장문으로 취임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각생대사는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같이 스님이 되자든지 하는 얼탱이가 없는 해결책으로 선미랑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선미랑이 더 이상 살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기에 그녀의 무공을 패하고 방어 능력이 사라진 선미랑은 정파연합에게 공격받아 사망합니다. 각생대사는 선미랑의 편에 서서 그 모녀를 지켜주지는 못했으나 그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도 이미 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각생대사와 함께 가슴이 시렸으면 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 세대는 선미랑의 딸 섭서봉입니다. 섭서봉은 엄마 선미랑이 죽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후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정파연합은 섭서봉까지 제거하고 싶었으나 강대위 나현은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는 섭서봉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마교의 피가 흐르는 그녀의 운명을 끊어내도록 잘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남자 나현은 강호에서 존경받는 차가운 성격의 검객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의사로서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는 섭서봉을 자신의 은신처 에로산으로 데리고 가 키웁니다. 산 이름이 참 거시기합니다. 섭서봉은 공부도 하고 무술도 배우면서 평이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녀는 점차 나현이 자신의 사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남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현도 그녀에게 끌렸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살죠. 사제간의 사랑이라는 사회적 금기를 어기는 행동은 나현에게 수치스러운 감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섭서봉의 공격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던 나현은 어느 날 주화인마에 빠져 정신력이 약해져서 섭서봉과 잠자리를 하게 되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현은 여전히 섭서봉을 밀어내고 회관수련에 들어가 절대로 그녀가 파고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거둔 나현을 사부가 아닌 남자로서 사랑한 것이 섭서봉이 저지른 일생일대의 실수가 됩니다. 나이가 차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사랑에 의해서 소봉의 마성은 싹을 틔우게 되죠. 섭서봉의 마성은 나현의 냉대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오지만 선천적인 잔혹한 성격은 이미 그녀 안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초딩 시절부터 섭서봉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토끼를 이뻐하다가 그 사람이 사라지자 토끼를 내동댕이 치는 사이코패스 기질을 보이죠. 고양이를 내동댕이 쳤으면 소봉 넌 나한테 죽었다. 나현에게 채인 이후 섭서봉은 스스로를 마녀라고 칭하고 옥수심을 키우는데 이것은 나현을 증오한다고 생각하도록 자신을 세뇌시키는 방법인 듯합니다. 섭서봉은 엄마에게서 전수받은 강력한 사공을 연마하기 시작하고 또 아까 그 토끼에 속은 서소강 아저씨가 섭서봉을 착한 애로 봐서 자신의 무공까지 전해줍니다. 섭서봉은 임신한 자신의 변화는 전혀 눈치도 못 채다가 딸 쌍둥이를 덜컥 낳습니다.
졸지에 애가 둘이나 생겼어도 나현은 여전히 섭소봉을 밀어내고 쌍둥이까지 사악함에 물들까봐 그녀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사공을 계속 연마하다 나현에게 들키자 섭소봉은 사형 진현상을 꼬드겨서 나현이 독을 마시게 합니다. 섭소봉은 나현에게 들켜서 도망가지만 그 역시 독을 당했으니 초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임박한 나현은 제자 진천상에게 아기들을 부탁하고 덤으로 혈지도까지 떠안기고 죽어가죠. 나현은 평생을 지켜온 대협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와 옳지 않은 짓을 했다는 심적 부담을 모두 다 섭소봉에게 뒤집어 씌우죠. 나현은 섭소봉이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는 그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 때문에 한 여자가 자신의 마성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고 폭발시키게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니,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섭소봉이 마교의 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녀를 거부했다는 게 옳을 것입니다. 나현을 각생대사와 비교해본다면 그는 절대로 자신의 연인을 가엽게 여기지 않는 싹바가지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나현이 강대위였기 때문에 그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2세대 나현과 섭소봉은 1세대인 각생대사와 선미랑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림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현과 섭소봉의 관계는 부녀지간과 다름없는 가족관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무림인들 역시 일반 사람처럼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베이스는 혈연이 아니라 사제관계입니다. 특히 통치계급이 무림인들을 탄압하던 시절에는 비밀리에 무공을 전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무림의 사제관계가 일반 학교의 사제관계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부와 제자는 피는 안 섞였더라도 핏줄과 같은 강한 유대관계를 필요로 했죠. 그래서 사부는 곧 아버지라는 혈연관계와 동일한 윤리의식이며 동시에 하나의 의무가 생성됩니다. 그런 이유로 섭소봉을 아끼던 서소강이 이를 알아내고 나현을 짐승 취급한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나현이 설화신검 전체를 휘어잡는 인물이라는 확신은 늘 그가 다시 등장할 때 확연해집니다. 세 세대에 걸친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는 지루했다 하더라도 나현이 나타나면 바로 숨죽이고 볼만한 장면이 어김없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현이 섭소봉의 독에 중독돼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가 혹시나 다시 등장할까 기대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현은 다시 나타납니다. 쌍둥이가 커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도 나현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현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나현 자신은 과거와 똑같이 살면서 소봉에게는 다른 미래를 권장합니다. 그게 암자를 지어줄 테니 거기서 목탁이나 두들기고 살랍니다. 장인 각생대사나 사위 나현이나 생각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소봉에게 씨알도 안 먹혔던 건 당연하고요. 설화신검의 인물들은 각자 나름대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정파 쪽 인물들이 무림의 관습을 깨지 못했다는 데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의 각생대사도 아마 50% 정도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선미랑과 사랑해도 가족을 이루지는 못했었죠. 두 번째 세대인 나현 역시 사제지간의 결혼 불가라는 관습을 뛰어넘지 못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용의 영웅문 시리즈에서는 주인공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이 전통을 깨부수면서 자신의 삶과 행복을 찾는 걸 감안해 본다면 설화신검은 아직도 전 근대적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사람, 세 번째 세대의 방조남은 자신에게 헌신하는 여자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택하죠. 도덕체계의 논리로 보자면 방조남은 단물 쪽쪽 빨아먹고 뱉어버리는 참 나쁜 놈입니다. 나현이 관습 때문에 섭소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개인의 그지같은 선택이라고 치더라도 그는 무림에 다시 태풍이 불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현이 제자 진천상에게 혈지도를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혈지도를 남겨서 적당한 누군가에게 주라고 할 게 아니라 소봉과 잘 먹고 잘 살았어야 했습니다. 나현의 선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혈지도를 가질 그 적당한 누군가가 세 번째 세대 방조남이라는 데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혈지도는 각종 절세 무공이 담긴 비급의 GPS입니다. 이 무공을 모두 다 익힌 사람은 섭소봉을 이길 수 있는 무공을 갖게 될 거랍니다. 따라서 혈지도는 모든 무림 세력의 표적이 됩니다. 누가 혈지도에 숨겨있는 무공을 익히고 섭소봉을 제압할 것인가? 바로 옆에 있는 제자 진천상에게 비급을 찾아 익히라고 하면 될 것을 나현은 자신의 무공만을 진천상에게 전수해주고 동굴 속으로 사라집니다. 졸지의 진천상의 역할은 애 키우는 것 되겠습니다. 섭소봉은 쌍둥이를 되찾기 위해 진천상을 추격하고 그는 쌍둥이를 마을 아줌마에게 잠시 맡기고 추격을 따돌리고 돌아와 보니 아줌마가 아이 중 하나를 입양 보냈답니다. 애를 팔아버린 상황인 거죠. 진천상은 남은 아기를 딸로 삼아 진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잃어버린 다른 쌍둥이를 찾아다닙니다. 요 쌍둥이 자매가 세 번째 세대를 구성합니다. 총각 진천상이 졸지의 애 아빠가 된 순간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진천상은 여전히 잃어버린 쌍둥이 하나를 찾아 남은 쌍둥이 진현상과 배가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상, 이 남자가 주인공이었어도 설화신검 후반부에 대한 불만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겁니다. 각생대사, 나현, 그리고 방조남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나은 인물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냥 변지강이 방조남 역이었으면 전 바로 설화신검 DVD 주문했습니다. 강호에는 마지막 남은 마교 선미랑이 사망하고 한동안 평화가 찾아왔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사악한 마교가 새로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제1세대 선미랑이 사용했던 마교의 정통 무기가 다시 강호에 등장해서 각종 문파를 멸문시켜버리며 피비린내를 풍깁니다. 정파연합은 이 무기의 소문을 듣자 곧 선미랑의 딸 섭소봉이 새로운 마교를 이끌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섭소봉은 명실상부 설화신검의 주인공입니다. 소녀답지 않게 도끼를 품고 있기는 했지만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섭소봉과 같았을 것입니다. 소봉은 아버지 각생대사가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지켜봤고 그녀가 선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직접 죽이겠다고 약속한 생판 처음 보는 나현과 함께 사는 트라우마도 견뎌야 했습니다. 섭소봉은 명학이라는 사파를 건립하고 엄마 선미랑을 죽게 한 정파 무리들, 특히 소림사에게 복수할 생각과 나현에 대한 애증으로 강호에 다시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혈지도를 찾아 무림을 제패하고 유일무이한 정파가 되겠다는 섭소봉. 누가 정과 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현 시대에서도 많은 의문을 낳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곧 정이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가 사이겠습니다. 만일 섭소봉이 소림사까지 점령하고 모든 무림 결전에서 최종 승리한다면 그녀가 곧 정이 되겠죠. 섭소봉은 3명의 제자를 두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 매강설을 가장 총애합니다. 잔인한 섭소봉 아래에서 자란 매강설이지만 그녀는 섭소봉의 악한 일면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매강설은 강호에 나와 혈지도를 찾다 주인공 방조남만 건지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의 애딸린 총각 진천상도 진현상을 데리고 다니다 방조남을 만나고 어린 두 청춘은 사랑에 빠지죠. 이제 진현상과 매강설이 헤어진 쌍둥이이기만 하면 할렐루야, 제3세대는 아침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설화신검의 주인공인 방조남은 매강설 덕에 상승무공도 찾아 전수받고 몇 번 뒤질 뻔하다가 정파 사람들에게 내공도 좀 얻고 자기에게 개이득되는 건 다 잘 챙긴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방조남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 역할을 맡은 원문걸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는 주인공으로서의 카리스마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강대위가 굵직한 나현을 연기한다면 원문걸은 더욱더 불리하죠. 천하의 장지림도 우웅진경에서 강대위에게 밀린 전적이 있는데 원문걸이 강대위랑 게임이 되겠습니까? 방조남은 택배회사 아니 표국에 속하는 제자입니다. 그는 별로 특출날 것도 없는, 아니 그보다는 머리도 좀 나쁘고 무공도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다 민수 대통에서 싹 보수가 되는데 얘가 사실 싸가지가 닭광입니다.
방조남은 대사조 영웅문의 곽정을 떠올리시면 반은 매치가 되실 겁니다. 곽정은 홍칠공에게 절세 무공도 배우고 황약사의 사위도 되고 여차저차해서 북송의 순국 열사까지 됩니다. 이 모든 영웅으로서의 곽정은 그가 사랑하는 황룡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겠죠. 방조남도 비스무리하게 매강설의 도움을 받아 우림의 젊은 영웅이 되지만 딴 여자와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뭐 살다 보면 딴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막장 이야기가 세 번째 세대의 서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짜증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매강설과 진현상은 쌍둥이입니다. 이 드라마의 포인트는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에 있습니다. 이들을 보여주는 시간이 턱없이 짧았다는 게 설화신검 최대의 실수이지만 짧아도 임팩트가 굉장했기에 불만 제로입니다. 세 번째 세대의 서사가 거지 같다고는 해도 매강설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녀는 똘똘하고 버릇도 좀 없는 인물입니다. 대사조 영웅문의 황용처럼 매강설도 역시 좀 모자란 방조남에게 빠져들죠. 그리고 방조남을 따라 정파연합도 도와서 섭소봉의 명학을 섬멸하는 데 일조합니다. 두 자매를 품평한다면 아빠 나현을 닮아서 둘이 얼추 비슷하게 매몰찬 인간들입니다. 아마도 진현상 쪽이 더 섭소봉의 마성과 여우짓을 이어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가 더 여우짓에 재능이 있었는지를 떠나서 설화신검에서 진현상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없는 편이 더 깔끔합니다. 다른 인물들은 서로의 혈연 관계에 대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반면 똘똘이 스머프 매강설은 섭소봉이 자신의 어머니이며 진현상이 쌍둥이 자매라는 것까지 초반에 이미 눈치를 까고 있습니다. 그녀는 섭소봉이 수많은 강호인들을 멸문지화시키고 나현 역시 파괴시키려는 계획을 막으려고 합니다. 섭소봉은 매강설이 딸인 줄 모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들킨다면 그녀는 바로 사망각입니다. 그렇다고 매강설이 선한 성품도 아닌데 소림사도 돕는 걸 보니 평소에 도덕책 열심히 읽었나 봅니다. 섭소봉은 나현에게 끝까지 외면당하고 아끼는 제자이면서 동시에 딸인 매강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든 것을 섭소봉은 짧은 인생 동안 모두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섭소봉 역시 나현에게 감정을 강요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보다 신념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죠. 나현과 각생대사는 그것이 도교이든 불교이든 그들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념이란 따르는 것이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방조남과 매강설이 설화신검을 쓸 때 상승의 경지에 이르면 왜 눈이 내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현은 어떤 원리로 설화신검이 폭설을 쏟아지게 하는지 열심히 설명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